달러와 미국채 금리는 어. 최근에 너무 높죠. 너무 높아. 제가 볼 때도 너무 높아. 균형 대비. 아마 올해 뭐 언젠가 뭐 저는 뭐 2분기 정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락할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는가. 트럼프랑 연준이랑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 자르겠다. 그러니까 파월이 뭔 소리? 나 금리 인상 계속 할 건데? 경제 너무 좋은데?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는데? 막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싸우다가 일이 되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이제 혼자 골병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 금융시장도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수 있다.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이시죠. 문홍철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예. 야, 이거 정들겠다. 아, 너무 자주 뵙나? 아니 이렇게 네. 방송에서 보는 것만 해도 정이 네. 드는데 네. 저하고 같이 안 하는 날도 우리 또 자주 나와주시니까 네. 또 다른 채널에서도 얼마나 요즘 또 문 팀장 많이 찾아요. 그리고 또 네. 문홍철 팀장 거는 뭐 찾아가면서 보신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 영광입니다. 예. 영양가가 없을 텐데. 자, 그래요. 우리 둘 다 어떻게 넥타이가 깔맞춤도 되고 예. 또 오늘 이렇게 그러네요. 잘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뭐 저는 단벌 신사라서 맨날 이거. 그나저나 예. 어제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사실은 기준금리 전망을 지금까지 거의 6개월 연속 틀려고 있습니다. 계속 틀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와서 이제 8월 막 이때쯤 한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빨리 해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랬다 틀렸지. 네, 일단 틀렸고. 틀렸고 이제 금리 인하를 뭐 하느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빨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느니 이제 안 내린다고 하니까 금통위가 그럼 뭐 좀 한번 건너뛰었다가 내릴래나? 그렇게 했다가 연속해서 내렸어. 2번을 연속해서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금통위가 말을 바꿨으니까 저도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많이 내려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네. 그때 타이밍이 또 있으니까 네. 1월은 이거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정치적인 불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월급쟁이 분들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내수가 원래도 안 좋았는데 네.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더 네, 맞아요. 더 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뭐 아이비나 네. 채권 쪽 얘기해 보면 뭐 자금 조달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시려는 이 기업체 분들도 이걸 다 지금 연계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어차피 1분기에 인하가 컨센이니까 굳이 2월에 하냐. 그냥 1월에 빨리 하지. 골든타임.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저의 기준금리 전망은 너무 믿지 마시라.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 팀장의 그 엇박자를 내면서 하느니 이번에 그러면 시장이 대부분 기대했던 그 금리 인하를 갖다가 그냥 넘어간 그러면 하느니 내세운 제일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1월달 인하는요 시장은 네. 반반이었고요. 뭐 6대4로 인하가 더 많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 시장 금리는 조금 하락하면서 안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2월에 내릴 거고 이제 경제 상황이 네.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또 하는 총재의 말씀도 좀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도 네, 비둘기적이었다. 비둘기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금리는 오히려 금리는 동결했지만 비둘기적인 동결, 그래서 금리는 좀 하향 안정되는 국면으로 갔고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어제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게 본인도 내리고 싶었던 것 같긴 해. 총재께서 그 느낌이에요. 느낌. 한데 이제 금통위원분들도 내리고 싶었대. 금통위원들도 네, 물론 이제 한 명만 소수 의견으로 인하를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안에서 회의를 하시면 이제 톤을 다들 네네네. 아실 테니까 이 내용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 힘드는 건 뭐 다들 동의하셨어. 그런데 왜 동결했냐? 동결 이유는 환율이었죠. 환율. 예, 환율.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3번 연속 인하를 하게 되면 환율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고 경제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금통위의 생각이에요. 대외적으로 오히려 불안한 느낌을 더 줄 수가 있고 교과서에는 금리차가 환율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 내리면은 가뜩이나 환율 지금 네. 불안하고 예.
열심히 외환당국에서 막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대고서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뭐 정책 조합 차원에서도 아니지 않나? 뭐 그런 내부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예, 같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금통위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기자들이 좀 뭐랄까 네. 이창용 총재를 좀 이렇게 좀 다그친다고 할까? 날이 서 있죠. 날이 서 많이들. 있는 질문들이 예, 좀 많이 많죠. 나갔고, 예, 특히 실기론. 예, 제가 보기에는 또 약간 또 총재께서도 약간 좀 거기에 예. 대해서 부드럽게 넘어간기보다는 할 말은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예, 느껴졌어요. 그렇죠. 예, 저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걸 이제 요새 말로 긁혔다. 그래요. 그 실기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 그 하는 출입 기자들이나 전반적인 톤은 우리 금리 인하 타이밍이 좀 늦었다 하는 차원에서 실기론 아닙니까? 그게 바로 8월 달이 가장 컸고 실기론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8월 달 실기론도 실기론이고 아니 지금 12월에 이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어제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이제 데이터를 최근 거를 더 업데이트를 했겠죠. 12월 거를. 그런데 이제 한은에서 뭐 그건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 당초에 봤던 내수 관련된 데이터보다 투자, 뭐 건설, 소비 전부 계엄과 탄핵 이후 네.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4분기에 대한 성장 전망은 좀 낮출 것 같아요. 그 아예 또 대놓고 성장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 상황에서 동결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실기론 합니다만 네. 그 타이밍을 놓쳤다. 적절치 않았다는 그쵸. 얘기인데 이나 실기론보다도 예. 연준이 막 금리 올릴 때 예. 연준보다도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섰던 것은 예. 뭐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비해서 우리가 또 그때 가만히 있었다 보니까 네. 좀 내려야 할 만한 상황에서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또 버프가 적어진 거 아니에요. 그 그렇기도 실기론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나요? 아, 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안 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네. 자기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보다는 음. 인하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음. 인상을 했다는 거에 대한 실기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물가가 뭐 9.1%까지 갔어요. 그러면 실기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껏 6.1% 갔다가 떨어지고 문제는 지금 물가가 1%대. 그것도 좀 오른 거예요. 원래 1.3% 나오다가 지금 1.9%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과연 물가가 2%를 넘을 수가 있냐라는 얘기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인상 실기로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겠죠. 왜냐하면 물가는 이미 2%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네. 미국처럼 금리를 크게 조절하면 사단이 납니다. 당장 통증이 오는구나.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빨리 올리고 대폭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이유는 쟤네는 전부 뭐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의 주요 주체들이 대부분 고정금리로 장기 조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로 치면 주택담보대출, 예. 미국에서는 모기지 대출, 모기지 그 예. 레이트가 예. 우리 주택담보대출 그때 받을 때마다 이렇게 변동금리가 예. 올라가듯이 예. 연준 저렇게 긴축으로 돌았을 때 예. 그 올라가는 폭만큼 네. 거의 제로금리에서 그냥 5.5까지 갔는데 5.5, 예. 그랬으면 네. 미국 집값이 아작이 났을 거 아닌가, 그죠? 한국이었다면 아작이 났고 한국이었다면, 미국은- 우리처럼 그랬다면 미국은 원래는 영향이 없고 미국은 원래 왜냐하면 30년 고정을 이미 해놨잖아요. 이미 해놨으니 그렇다면 금리 올라봐야 기존의 집을 보유하신 분들은 부담이 없죠. 물론 새로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네.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연준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에 연동된 모기지 금리를 받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이제 높아지니까 신규로 사시려는 분들은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니까. 다만 난 현금으로 산다, 빚 안 낸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현금 주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 때 집값이 예. 오릅니다.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금리를 올리는데 왜 집값이 오르나? 자, 금리를 올려요. 자, 기존 주택 보유하고 계시고 이미 모기지 30년을 받으신 분은 아무 부담이 없죠. 그렇죠. 대신 이사는 못 가죠.
그러네요. 네, 이해를 볼까요? 왜냐면 신규 모기지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신규 모기지 금리는 이미 뭐 8%, 7%이래요. 자,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또 별로 없죠. 그렇겠네. 네, 예. 신규로. 예.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래도 집값이 뭐 조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집값이 오릅니다. 왜요? 자, 첫 번째. 네. 금리를 연준이 왜 올리죠? 금리를 왜 올리냐? 인플레 때문에. 더 인플레는 왜 오냐? 경제가 좋아서입니다. 어허. 자, 그러면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집은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야지. 인플레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금리를 올릴 때 미국은 집값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오히려 더 좋아져. 왜냐면 고정금리 조달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공급이 사라집니다. 그렇겠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사 안 갈 거고. 또 그러니까 뭐 집도 매물이 안 나오죠. 매물이 안 나오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거래되는 주택의 네. 90%는 기존 재고주택입니다. 기존 주택. 기존에 누가 살고 있던 네. 거를 팔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나와. 왜냐면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심지어 이혼을 했는데 예. 한 집에서 살아요. 이혼을 했는데도. 네. 어. 너는 밑에 층, 나는 위에 층. 왜? 지금 은행 갔더니 모기지가 8%래. 그러면 야 우리 이혼했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일단 살자. 그러면 형편이 좋은 경우고 그거 하면 너는 침실에 나는 거실에 소파에 뭐 이렇게도 되겠네.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요즘 보면은 미국은 20살 넘으면 다 독립하지 않습니까? 예. 독립 안 해요. 독립 안 해요. 네, 그냥 부모님 집에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대부분 캥거루족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살 넘으면 바로 독립을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모기지가 비싸니까 그냥 집에 있어.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져. 그래요. 그 월세 그쪽은 렌트를 떼고 월세하고 밥값하고 생각하면은 엄마 아빠 집에서 내 방에서 자고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살면 얼마나 세이브해요. 우리나라 렌트비 이런 얘기하면 욕하시겠지만 싸죠.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렌트가 싼 편이에요. 굉장히 쌉니다. 아유 그래요. 참. 근데 참 이 부분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네. 아까 우리 이제 인플레도 우리는 뭐 많이 낮아졌다 1%대다 하셨는데 SEAN 같으면 씬이라 읽어야 되나 션이라 읽어야 션. 되나 션이죠. 네. 션 코네리가 네. 이렇게. 근데 실체감 물가는 4%임, 서비스 물가가 살인적임 이렇게 예.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맞아요. 나는 굉장히 공감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채권 전문가 문홍철 팀장의 진단은요. 그 말에 공감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 정도? 네. 오케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왜 체감 물가는 높은데 실제 CPI는 그 지표라고 발표되는 거는 왜 그렇게? 코로나 전에는 이게 되게 그게 심했고 그때는 네. 디플레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데 마트 가격 비싼데 지금 더 심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주체들은 물가의 YOY가 아니라 네. 절대 수준에 훨씬 민감합니다. 절대 수준. 네, 절대 수준. 그래서 설렁탕 가격이 10,000원에서 12,000원이 됐으면 네. 20% 상승한 거죠. 예. 근데 12,000원 됐다가 그 해 다음 해에 또 올리진 않거든요. 그 12,000원 설렁탕을 뭐 적어도 한 3에서 5년은 유지를 하다가 그러죠.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네. 사람들 머릿속에는 올린 것만 생각이 나. 올린 것만. 그렇게.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머릿속에 남죠. 그 꿈 꾸실 때 정말 좋은 꿈이 계속 꾸어지나요? 아니면 악몽이 계속 꾸어지나요? 주로 개꿈이 보면은 계속 연결되죠. 계속 연결되죠. 그게 왜 그런지 잠시 아십니까? 눈을 뜨다가 에이, 자는데도 또 연결되고 막. 왜 반복되는 꿈은 악몽이냐? 그건 진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인간은 늘 안 좋은 쪽에 더 크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오.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왜 물가는 맨날 내가 받는 물가는 정말 장바구니 물가는 이렇게 비싼데 왜 물가는 뭐 1%대라는 거야?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준에 민감한 것과 우리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보는 건 YOY만 본다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우리 또 인간은 또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핸드폰이 2년 전 대비해서 신모델의 성능이 30%가 올라가도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를 물가에 어떻게 반영할 거야? 이런 이슈. 그리고 뭐 공산품 가격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또 사람들이 반영을 머릿속으로는 좋은 건데 머릿속에 반영이 좀 기억이 안 나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 체감이 이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또 큰 게 있어요. 집값. 집값, 네. 주거비. 사람은 이제 집값을 물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입니다. 그래서 맨날 코아 그러면서 또 주거비까지 빼자냐.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가 1% 이 말이 왜냐면 물가에는 집값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 물가에는 집값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전세가 들어갑니다. 전세가. 네. 그리고 미국도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엄청 해. 이 집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완전히 빼진 않아요. 요상하게 해서 넣어요. 넣어. 뭐 자가 주거비. 뭐 요상한 거 이렇게 넣어. 예. 네, 느낌 넣어. 예. 그리고 물론 이게 집값 오르는 거를 막 다 반영하진 않지만 사실 전세값도 집값을 조금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네, 반영하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집값이 오르면은 이거를 다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딱 100% 들어가진 않고 요상한 방법론을 통해서 한국은 이제 전세를 넣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눈높이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이제 경제학에서 반영하는 생각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투자 자산을 물가에 넣는 게 맞냐. 예를 들어서 주식 오르는 거는 물가에 안 넣지 않습니까? 근데 집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물론 월세는 넣어. 전세도 넣어요. 하지만 집값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자들 간의 이견이 많고 결론적으로는 나라들마다 비율은 다르나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넣는다. 미국은 이게 커요. 그래요. 커요. 그래, 참 어려운 얘기야. 예. 그 환율이 이제 제일 큰 배경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또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만. 예. 1,400원에서 한 1,47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달러가 강해졌다. 그렇죠. 그게 한 50원 가량 정도가 미국 달러와 강세에 따른 영향이고 네. 뭐 한 20원 정도는 정치적인 이유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문 팀장께서 어떻게 동의하세요? 사실 제가 전에도 비슷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정확히 그 해당 퍼센테이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추정한 숫자랑. 그게 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이벤트 드리븐으로 환율 오른 거랑 달러 강세가 된 폭이랑 이제 상쇄를 시켜보면은 그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대략 한 60% 정도는 국내 정치적 요소가 작용을 좀 했고 60%. 그다음에 30-40% 정도는 달러 강세가 그동안에 영향을 꽤 글로벌리 특히 12월에 미쳤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요. 잠깐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는 사실 달러원을 말씀드릴 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한미 간의 성장률 격차 모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장 모델. 네, 성장 격차 모델. 성장 격차. 네. 네네. 회색이 한미 성장 격차인데 미국에서 한국을 뺀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뺐다. 네. 회색이 위로 가면 미국이 더 성장이 좋다. 혹은 한국이 더 성장이 나쁘다. 좀 나쁘다. 네. 지금 보시면 기조적으로 회색이 올라가고 있죠. 기조적으로 회색이 올라가고 있다. 네네네. 2011년부터 예. 그 얘기는 미국이 더 좋다. 한국이 조금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네. 그거에 맞춰서 달러원 환율도 이제 꾸준히 좀 올라왔죠. 네. 다만 최근에 보시면은 괴리가 있죠. 그러네요. 적정한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이 더 잘난 거를 업데이트하면은 이제 회색이 그래도 살짝 위로 올라가긴 할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환율이 혼자 너무 올라왔다. 위로 올라가 있다. 이 정도는 좀 과하다. 균형 레벨 대비. 그래서 그 균형 레벨 대비 과한 데는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일부 반영이 됐었을 거고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 송재님도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물론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그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에 따라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정치적인 변수는 뭐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고 하루하루 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또 다음 주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고 나서는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예. 이것도 꽤나 큰 변수인데 예. 그거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얘기니까 차치하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달러와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으면 우리 환율은 계속 더
끌려 올라갈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반면에 달러가 이제 내려와 준다면 달러가 약으로 돈다면은 환율도 하향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갔던 놈이 지금 제법 며칠 사이에 많이 꺾였어요. 네. 미국채 수익률하고 같이. 네. 지금 달러 전망 어떻게 하세요 지금? 아 이게 굉장히 저희가 좀 경계하는 게 네.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게 9월 이후에 모든 시장을 결정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네. 선거 전에. 네. 왜 9월이냐? 8월 이후부터 거의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켓에서는 트럼프 되면 어떻게 돼? 아 인플레래. 왜냐하면 관세, 이민자 추방. 물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플레, 그리고 재정 나빠져. 그리고 재정이 나빠지니까 금리는 올라야죠. 금리 올라가면은 달러는 강해지겠죠. 요게 최근 4개월 정도를 완전히 끌고 온 주요 테마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때 이름 붙였었죠. 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트레이드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있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트레이드가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았었습니다. 맞은 것도 뭐 일부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맞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예요.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잠깐 떴는데 20일 날 취임하고 아니 이거 재무부 장관이랑 트럼프랑 하는 짓을 봤더니 관세가 알고 봤더니 협상용 수단이었고 뭐 이거 그냥 예예요. 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멕시코 대통령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 이거 우리 남부 국경에 장벽 저희 돈으로 세울게요. 했어. 그때 트럼프가 마약 들고 가는 놈들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게요. 우리가 저희 들어오는 입국자들 좀 잘 막을게요. 뭐 했어요 만약에. 그럼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 대승적 차원에서 멕시코로부터의 관세는 우리가 좀 봐준다. 그럴 수 있잖아 솔직히. 가능한 얘기네요. 뭐 캐나다도 뭐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에 이제 그런 게 다 하나씩 걸려 있지 않습니까?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는 계속 그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힌트를 줬어요 사실. 네. 이미 줬어요.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스에서 갑자기 뭐 최근에 어떤 뉴스인가에서 네. 그걸 꼈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화를 좀 냈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아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관세와 뭐 이민자 관련돼서 트레이딩을 다 해놨는데 포지셔닝도 잡아놨는데 달러 강세로 금리 상승으로. 네. 근데 갑자기 이게 협상용이라고 나와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라가 되겠죠. 그러면은 금융시장이 네.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요동.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정치인들의 발언에 입각해서 네.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나는 쫓아갈 수 있다. 만약에 난 정말 24시간 계속 뭐 달러를 보고 있든지 뭐 미국채를 보고 있든지 난 쫓아갈 자신 있다. 그러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뭐 저를 포함해서 분들은 이거 가지고서 이제 하다가 이제 피곤해. 그리고 언제 얘네들이 말이 바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은 아니었는데 뭐 이래버리면 내가 갑자기 포지션 잡아놨던 게 다 손실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달러나 미국채에 대한 말씀하신 그 미래의 전망을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8년 전에 그랬으니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나? 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기 때하고는 확실히 많이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힘들수록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물가가 계속 오를 거냐? 경기가 성장이 계속 잘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한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생각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의 관세나 이민자 정책은 인플레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이제 하시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세를 예를 들게요. 관세를 만약에 트럼프가 협상용이라고 안 했어. 그러면은 달러와 미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한대, 뭐 진짜 한다고 치실게요. 진짜 해. 관세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인플레냐? 경제학자들은 인플레라고 하지. 언론들도 그렇고. 왜? 얘네들은 다 반 트럼프거든요. 트럼프를 연맥이려면
트럼프가 되면 망한다로 해야 되잖아. 그럼 망한다의 제일 좋은 테마가 인플레죠. 그러니까 과연 이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과거에 미국이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민도 그래. 이민도 수없이 많은 이민자 제한 정책, 다시 받아들인 정책, 계속 왔다 갔다 했어. 네. 그거에 대한 연구도 엄청 많아. 예. 그 연구를 저 같은 사람이 극소수 알려드린다. 알려드리니까 그냥 그것만 보면 된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너무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5페이지에 있는 장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이 불법 입국자를 쫓아내는 혹은 안 받아도 커요. 이게 영향이. 네. 이 정책이 과연 임금을 다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올리냐? 이건 과거에 사례가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사례가 지금 보고 계신 차트의 1880년의 중국인 고용 배제법의 사례입니다. 왼쪽 거예요? 둘 다 그래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1880년에 도입 한 주 안 한 주. 네. 1880년에 그때 중국인이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이분들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니까 네. 특히 미국 서부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야 쟤네들이 우리 임금을 갉아먹고 똑같죠 지금이랑 갉아먹고 있어. 쟤네들 고용하지 마.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재밌게도 이 법을 도입한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어. 이러면 경제학자들은 이제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아 미치는 거죠. 딱 이제 연구 데이터가 딱 나오니까. 딱 나오죠. 그래서 이 이민 그 중국인 배제법을 고용 배제법을 했을 때에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성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주에 그거를 조사한 차트가 지금 보고 계신 차트입니다. 예. 왼쪽은 임금이에요. 예. 임금. 그리고 백인의 임금과 중국인의 임금을 다 쪼개놨습니다. 보시면 1880년에 중국인 배제법을 도입한 이후 이 법을 도입한 주는 임금이 보시면 그렇지 않은 주에 대비해서요. 예. 그렇지 않은 주에 대비해서 임금이 떨어져. 왜 그렇지? 도입을 안 한 주 대비. 자, 잠깐만. 중국인 고용하지 마라고 했던 주에서 임금이 어떻게 됐다고? 떨어져요. 다른 주보다. 왜 그렇죠? 이 상식과 반대되네. 상식과 반대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연구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임금이 떨어져. 근데 더 특이한 건 보시면 이게 백인도 있거든요. 백인도 떨어져. 왜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이상하죠? 근데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지금의 예로 들겠습니다. 뭐 당시의 예도 똑같고 미국에서 시골에 멕시코 노동자 데려다가 싸게 임금 주고 그 옥수수 따라 그래. 옥수수를 막 따. 물론 손으로 안 따요. 기계로 따는데. 뭐 옮기고 뭐 이런 잡일이 또 필요해. 우리 같으면 고추 따야 되고. 네, 우리는 뭐 딸겠다고 뭐 이러겠죠. 그렇지. 근데 이런 따는 노동자가 있어. 그래서 이 농부는 이 큰 땅에 저 멕시코 노동자 없으면 자기가 뭐 이거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시골에 미국인들이 오겠냐고. 글쎄. 돈을 진짜 많이 줘야 돼. 그럼 그 돈 주고서 미국인 고용을 하면 안 남아. 이 옥수수를 떼는 이유가 없어. 그래서 멕시코인을 고용을 하면 이 멕시코인이 노동도 해주죠. 그리고 싸게 임금을 제공하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수익도 남죠. 그리고 이 농부가 옥수수를 해서 사료 만들어서 팔면 또 소 키우시는 분들이나 옥수수 드시는 분들이 좋죠. 그리고 아까 그 멕시코 노동자는 그 돈을 미국에서 또 쓰죠. 쓰지? 소비도 하죠. 근데 이 멕시코 노동자는 가족을 다 데려왔네. 그럼 미국은 그냥 애들 그냥 불법으로 들어와도 다 학교 보낼 수 있어요. 학교 가서 이제는 교육도 시키죠. 쓰죠. 차도 사죠. 집도 사야죠. 심지어 세금도 내. 참고로 이제 세금 내는 그 불법 입국자는 쫓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자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파생되는 이 경제적 활동을 한번 보세요. 농부와 뭐 소비, 뭐 교육, 뭐 너무 많아. 차도 사. 근데 쫓아냈어. 자 그러면
이 멕시코인이 했던 소비 사라지죠.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다 사라지죠. 뭐. 다 안 해. 다 안 해. 그리고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농부. 당장 자, 그러면은 이제 노동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시골에 올 이 비싼 돈을 주고 이 도시에 있는 이 미국인을 데려다가 써서 돌려서 했는데 안 남아. 안 남아. 그러면 농사 안 짓겠죠. 그냥 갈아엎어 밭을. 갈아엎어. 그러면은 그동안 옥수수 잘 사 먹던 분들도 나 사료가 없어. 소 못 키워. 옥수수로 가공식품 만들던 회사도 옥수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그 효용들이 다 사라지겠죠. 즉 생산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불법 입국자를 받아서 경제 활동을 하던 이 농부가 창출되는 요 경제와 그렇지 않은 경제, 쫓아낸 경제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제가 더 성장과 물가가 오를까요? 저쪽이네. 멕시코. 당연히 이쪽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경제는 상식이라니까요. 지극히 상식적이야. 그래 되면 그쪽은 오히려 차라리 임금이 오르겠네. 오히려 오르죠. 오히려 올라. 즉 그런 면에서 불법 입국자를 안 받거나 쫓아내는 것은 미국 경제에 디플레이셔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민을 받아온 지가 거의 300년 가까이 되는데 늘 그랬어요. 늘. 그런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에 반하는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되기 전에는 이민자 받아도 임금 안 떨어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6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이제 연구들마다 편향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6페이지에 있는 연구는 뭐냐면 한 27개를 모은 거예요. 자, 지금 가로축은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죠? 플러스 1은 정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은 부의 상관관계, 0은 아무 관계 없다. 그렇죠? 자, 그럼 뭐의 상관관계냐? 제가 제목에 써놨듯이 사람들의 임금과 이민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정의 상관관계가 있냐, 부의 상관관계가 있냐, 아니 관계가 없냐. 그거를 가로축으로 각 연구의 건별로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0.1에서 0, 0에서 0.1 사이가 제일 많네. 별 상관없네. 그렇죠. 이것은 지금 거의 한 20개의 연구가 예. 아무 관련이 없다. 예. 그 외에 뭐 소폭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런 건 약간 편향돼 있을 가능성이 네네. 있겠죠. 즉 경제학자들 스스로도 예.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바이든 때죠. 이민자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 불만이 많아.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아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소비도 하고 세금도 내고 미국 경제에 넷 플러스 효과를 미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냐? 그럼 그 수요가 증가하면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고용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임금에는 똔똔이다. 이런 주장을 경제학자들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플레래. 임금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냥 트럼프가 미운가? 그래서 제가 네.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를 봐야 된다. 이 인간적으로 반감이 생기면 눈에 비는 게 없어. 결과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중간에 연구 결과는 이 결과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뭐 노벨상을 수상을 했더니 어느 교수회가 있든 그게 너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에서는 달러와 미국채 금리는 최근에 너무 높죠. 너무 높아. 제가 볼 때도 너무 높아. 균형 대비. 아마 올해 뭐 언젠가 뭐 저는 뭐 2분기 정도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꽤 하향 수정될 가능성, 하락할. 금리도 달러도 둘 다 이제 지금 같이 가 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러면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5%나 그 위보다는 차라리 지금 4.7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차라리 4.5나 그 아래쪽 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거죠.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금리라는 것이 결국은 성장과 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장과 물가 그냥 한마디로 명목 성장이죠. 명목 성장률에다가 인플레이션율 더하면은 그게 네. 얼추 금리하고 비슷해야죠. 그래서 명목 성장이랑 금리랑 같이 그려보면 답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어제 GDP 나우에서는 3%라며. 어, 그 3%에다가 지금 미국 인플레가 얼마인데요? 인플레가 지금 그 PC 기준으로는 2% 초반이죠. 그러면 2% 초반 그냥 뭐 넉넉하게 해서 그러면 2%로 칩시다. 네. 그냥 2% 짜투리 네. 빼고 네. 그러면 GDP 나우에서 말하는 연간 성장률 연율로 3% 거기다가 인플레 2% 붙으면 금리가 5%는 돼야지. 그거는 명목 성장이 5%라는 얘기고요. 어? 명목 성장이 5%라는 얘기죠. 명목 성장이 말씀하신 게? 아니. GDP 나우에서 말하는 3%가 뭔데? 그게 실질 성장이죠. 아, 실질인가? 네, 실질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3%에다가 저는 사실 3%를 안 봐요. 그런데 3%를 할게. 3%라 치고. 3%를 치고 3%고 물가 뭐 2%로 할게요. 좀 계산 편하게 하려고. PC 기준입니다. PC 기준.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5%죠. 5%지. 자, 그러면 5%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채는 경제 전체의 조달 코스트 중에서 제일 낮은 거죠. 국채니까. 다른 애들은 걔보다 금리가 이제 높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미국채 금리가 조금은 특정 낮아요. 퍼센트 낮아요. 어? 그 약간 낮아요. 약간 근데 낮아. 그게 역사적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 정도? 150bp 정도 됩니다. 그럼 5%라 치고 150 그럼 3.5네. 네,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12페이지. 지금 얼마인데? 지금 3.75 아니에요? 아니 4.7이죠. 미국채 10년이. 쏘리. 네. 5.5에서 4.75. 예. 미국채 10년 금리는 4.7. 명목 성장은 아니, 네. 그렇지. 네. 4.7. 금리가. 그러니까 명목 성장을 고려했을 때 원래 3.5가 적당한 10년물 금리인데 너무 높다는 거죠. 높다. 물론 아,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가 온다라고 다들 보니까 그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가 있다. 그럼 말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 말이 맞았어. 아니야, 트럼프의 정책은 디플레이셔너리해. 혹은 관세는 협상의 수단이었어. 그래 버리면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 인플레를 감안해서 미국채 10년을 저렇게 높게 만들어 놨는데 아니었나 보네. 그러면 저 미국채 쪽에 선물로 쇼 쳤던 선수들 빨리 감아야 되네. 타이밍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언제 막 트위터로 야 원래 난 멕시코는 봐주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할지 제가 저도 몰라. 그건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균형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펀더멘털에 입각한 균형 가격이라는 걸 제가 방금 공식처럼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 저 은행권이나 증권사 쪽에서 데일리 시황 쓰시는 우리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분들 굉장히 바쁠 것 같아. 보통 요즘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데일리 같으면 한 두세 장으로 압축을 하는데 그 초반에 행정명령 나오는 거 행정명령 내용만 정리하는데도 한 17장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첫날부터 뭐 사인을 열심히 날리겠죠. 그러니까요. 잠깐만. 우리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하신 말씀 조금만 정리하고 갑시다. 아까 이제 경제를 알자는 이미 뭐라 하셨나 하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정권 시작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오고 정권 시작 이후 제한적으로 옵니다. 이제 경제를 알자님이 기원했는데 2. 현재 강한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하는 것은 강달러 영향이 큽니다. 그다음 3. 강달러로 달러 강세로 미국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로도 강달러가 이어지면 물가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를 알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자꾸 우리 양비론자 대 진영주의자 우상숭배자 이렇게 아이디가 제법 기네요. 이걸 꼭 한번 우리 문 팀장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트럼프 1기랑 2기는 다른 게 지금 이제 코로나발 양적 완화 때문에 즉 1기 때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 때문에 돈이 너무 풀려서 고금리여도 MMF에 이제 돈이 많다는 얘기죠. MMF 때문에 돈이 안 줄어드니 과거랑 다르게 관세를 부과해도 디플레가 아니라 스태그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네. 자, 양적 완화 지금 이제 그 얘기는 양적 완화가 인플레 원인이다.
진짜요?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우리 성상현 부부장이 나와가지고 네. 아주 뭐 밀턴 프리드만을 갖다가 아주 그냥 저 지하에 계신 밀턴 프리드만 박사가 벌떡 일어날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요?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의 문제였다. 그게 굉장히 갈립니다. 갈려요. 왜냐면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많은 이제 인플레의 원인을 다루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급망 때문이냐 수요 때문이냐 연준 때문이냐 정부 때문이냐 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논문을 쓰는 사람도 예. 정말 중립적일까요? 아무도 중립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밝히는 게 근본이다. 그런데 그 근본을 누군가의 글을 보거나 하면 그 사람의 메신저가 누구냐, 정치적인 편향이 있냐,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대부분 편향이 있어. 그러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역사를 보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예. 금융위기 때 예. 양적 완화했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물론 지금의 양적 완화도 크지. 그런데 금융위기 때 했던 양적 완화는 아예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양적 완화를 했단 말이에요. 있지도 않았던. 그리고 GDP 대비 규모로 보면 그때가 오히려 훨씬 커. 충격이 훨씬 컸어요. 그때 양적 완화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거의 한 4, 5년을 계속했어. 양적 완화. 근데 왜 그때는 인플레가 안 하죠? 돈 푼 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건 절대 금액이 아니라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해서의 이제 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생전 경험도 못했던 것을 새로 풀었어. 근데 우리는 이미 양적 완화를 과거에 하도 많이 했으니까 뭐 이번에 뭐 코로나 때도 뭐 양적 완화 하나 보다 이랬잖아. 근데 그때는 양적 완화라는 걸 듣도 보도 못하다가 했어. 야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 인플레네. 다 그랬다고요. 부끄럽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또 인플레가 안 왔거든요. 첫째,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한번 지적을 해보세요. 첫째, 뭐 프레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연준의 밸런스시트 그게 일종의 미 연준이 발행하는 본원 통화인데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미비하게 늘다가 금융위기 와갖고 팍 늘었어요. 순식간에 뭐 한 4조 달러인가만 늘었어. 그렇게 됐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또 연속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은행에서의 대출을 통한 신용 창출 기능을 했더라면 보는 통화는 4조 달러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통화량은 곱하기 한 50 내지 100까지도 가능한 통화 승수죠. 통화 승수 완전 막 돈에 치여서 돈에 깔려 죽는 세상이 올 뻔했는데 가만히 보니 초과 지준이 그만큼 늘어버리고 보는 통화만 늘었지 돈이 안 돌았어 그때. 일단 돈이 안 도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돈이 안 돌았고 그리고 그 보는 통화만 빵 늘었지 M은 늘어났는데 V가 안 늘었어요. 그러니 무슨 뭐 인플레를 유발할 만큼 그것도 없었고 또 중국 영향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얘기해 보시오. 자 그러면 코로나 때는 그게 있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는 뭐 V나 은행에 뭐 신용 창출 이런 게 있었지는 않았다. 않았다. 그러면 연준이 돈을 푼 게 인플레의 원인이 될 수가? 그러면 오케이 그때는 공급망 교란, 공급망 쪽에서 어떤 바틀렉 인정, 콜. 자, 지금 공급망은 조금 이제 그 다음 공급망 좀 있다가 일단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연준의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먼저 밝혀야 되는데. 제 일감은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모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그렇게 코로나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왔으니까. 근데 왜 금융위기 때도 많이 풀었던 돈을 지금도 풀었는데 금융위기 때는 안 왔던 인플레가 왜 코로나 때는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왔어요? 그게 양적 완화 때문이냐 연준에? 제가 보기엔 아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전에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코로나 전과 지금의 가장 다른 건 뭐냐? 정부가 돈을 썼죠. 재정에서. 근데 재정을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지금 뭐 트럼프 노미스도 그런데 정부가 돈을 쓰면 인플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나가요 또 금융위기 때 그때도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GDP 대비로 보죠 이거는 늘. 네, GDP 대비로. 절대 금액으로 보시면 안 네, 되고 네. GDP 대비해서 돈을 푼 걸 보면은 금융위기 때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이게 되게 오래 갔어요. 한 5년 6년 갔어. 왜냐면 부실기관들 막 처리하느라고 돈이 막 계속 들어갔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좀 짧게 많이 썼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듯이 이 면적을 보면은 GDP 대비의 정부 부채가 늘어난 그 면적. 코로나 때나 금융위기 때나 뭐 코로나 때는 짧고 굵고 금융위기 때는 그보다는 덜했지만 길었어. 합치면 GDP 대비 쓴 정부의 돈은 비슷해요. 아 예. 비슷해. 비슷해? 근데 이거 또 똑같은 질문이 나와. 왜 코로나 때는 인플레가 왔는데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똑같은 돈을 썼는데 왜 인플레가 안 왔죠? 그러니까 빨리 답을 해줘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만 물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정부에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금융 시스템 안에서만 돌게 정부가 재정을 쓰면 얘는 자산 가격만 올려요. 자산 가격만. 인플레라는 건 뭐 쌀 가격, 자동차 가격이잖아요. 이쪽은 안 올라. 왜? 금융 자산 가격을 사는 분들이 이미 하루에 3끼 먹고 있는데 쌀을 또 안 먹어요. 그래요? 짜장면 안 먹어. 근데 코로나는 다르죠. 왜냐하면 중저소득자한테 4인 가족 기준 뭐 6천만 원씩 뿌렸잖아요. 맞아요. 팡팡. 그럼 이분들은 평소에 한 끼밖에 못 먹던 분들인데 그럼 당장 마트 가서 사 먹는단 말이야. 오케이. 당연히 수요 압력이 생기죠. 아하. 제가 볼 때 공급망 압력은 이 수요 압력의 그림자입니다. 아하. 뭐 둘이 뭐 다른 얘기는 아닌데 뭐 본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겠지. 그러니까 둘은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면 선호가 뭐냐? 수요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수요는 정부가 만든 거다. 즉 코로나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연준이 아니고 왜냐하면 연준이 푸는 돈은 전부 금융 시스템 안에 있어요. 얘는 소비자 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은 올려요. 제가 그래서 유동성 푸는 게 물가에 영향이 없냐? 아니에요. 주식도 물가죠. 물가 올렸어. 부동산도 물가고. 물가 올렸어요. 단 소비자 물가를 안 올린다는 얘기지. 하지만 정부가 돈을 사람들 특히 중저소득자에게 꽂아주면 얘는 소비자 물가를 올립니다. 그래. 이게 코로나의 가장 큰 차이죠. 오케이.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씩 설명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존에 딱 고정관념을 갖다가 좀 이렇게 깨든지 뭔가 다른 요렇게도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재미는 있어요. 네. 재미는 있는데 50분 동안 이제 이렇게 나서 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또 그거잖아 항상. 뭐죠? 그래서 주식이 앞으로 올라 마라 이건 아니야. 주식? 전 채권쟁인데. 글쎄 그러면 채권 금리는 좀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달러도 조금 약해질 거라 그랬고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만큼 네. 우리는 또 문방구리기 때문에 문홍철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환율 상승과 약간 또 금리 상승에 대비한 포지션을 잡아야겠다. 뭐 한두 달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워낙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어. 근데 제가 뭐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거 틀렸다고 얘기해봐야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케이. 죄송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힘들다. 저기 요즘 그 생각이 들어. 네. 저기 시황에 보면은 네. 무슨 뭐 CPI, PPI가 됐건 소매 판매가 됐건 뭐 크리스토프 월러가 뭐라 그랬고 무슨 굴스비가 뭐라 그랬고 이러면서 그리고 페드 워치를 보니까 또 무슨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무슨 뭐 3회에서 2회로 줄었고 뭐 네, 심지어 뭐 인상 확률까지도 소폭이나 올라가. 근데 나 이거 요새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어제 크리스토프 월러가 정말 저 중앙은행 연준의 이사쯤 되는 중앙은행의 고위 간부가 네. 저렇게까지 무슨 자기가 무슨 JP모건 자산운용 뭐 전략 가처럼 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던데. 아니 제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라고 또 했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원로 누가 뽑았어요? 트럼프. 답 나왔죠? 이 양반 지금 답 나왔죠? 포스트 파워를 노리는 게야 지금?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봐라. 지난번에는 또 메시지를 안 보고 메신저 공격한다고 날 보고 뭐라 그러더니. 공격은 당연히 메신저를 공격해야지. 그러니까 공격할 때도 메신저를 공격하고 그 이미 그 메시지를 해석할 때도 메신저를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지보단 메신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네. 야, 이 양반 정무 감각이 대단하네. 그렇죠. 그래서 저 자리까지 갔구나. 네, 그럼요. 그렇게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 지난 한 2년 동안에는 연준 내에서 가장 가장 호기시한 인물로 네. 자리를 잡더니 네. 트럼프 딱 되고 나서부터는 변신해갖고 뭐 관세한다고 인플레 안 와요. 내가 봐서는 연내 적어도 3번, 4번까지도 가능해요. 금리 인하.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제가 관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신 트럼프가 이제 저 자리에 앉혔지. 당신 공화당원이지. 당신 그리고 저 베센트가 한번 말했던 그 그림자 연준의장. 차기 연준의장. 파월 임기 때까지 그냥 나 안 나가. 내 임기 하는 동안에 그냥 완전 그 가완석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4년 동안.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봤는데 네. 그런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인물. 크리스토프 월러의 어제 발언 내용이 문 팀장의 그 설명하고도 어느 정도 오버랩 되네.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그냥 뭐 그저 한 소리는 아니네. 절대 아니고 앞으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월러의 얘기를 트럼프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월러가 할 말을 트럼프가 직접 할 수도 있다. 아니 뭐 월러를 자기 스피커로 내세워서 월러가 하는 말은 트럼프의 말이다. 복심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하다. 거의 정확합니다. 오케이.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밖에 못 해주는데. 연합인포맥스에 근데 아니 연합인포맥스 라이브에서나 네. 들을 수 있고 그것도 이진우하고 문홍철이가 나와야 이런 얘기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네. 아유 씨. 그러면은 짜달실이 뭐 3회냐 4회냐 아니면 연내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즘 들어서 연준의 말이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여요 하셨지 않습니까? 글쎄. 근데 그 앞에서 중요한 말을 하나 빼야 됩니다. 뭐? 요즘 들어. 이미 그랬던 거만. 원래 그래요. 원래 연준의 말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의 말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돼. 2개월, 3개월. 3개월도 안 가.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을 확 바꿔. 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니 뭐 나도 그렇게까지 연준을 갖다가 뭐 한번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번 폄훼하고 싶기도 하지만 폄훼 아닌데? 아니 근데 난 또 그거는 또 인정해요. 이렇게 뭐 제일 쉬운 얘기로 S&P 500을 갖다가 장기 차트를 딱 펼쳐놓고 쿡쿡쿡 오르다 꺾이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왜 꺾이던 놈이 왜 올랐지? 이 오르던 놈이 왜 꺾였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다 선을 꺼놓고 그 무렵에 뭔 일이 있었나 싶으면 꼭 FMC나 파월 무슨 뭐 옐런 버냉키 연설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무슨 뭐 잭슨 홀이든. 이분도 봐. 작년 10월 말에 이제 금리 인상은 없어 쪽으로 확실하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한 3개월 여름 내내 가을 동안에 빠지던 장이 돌았었단 말이죠. 50bp까지 내렸는데. 그리고 쭉 왔어. 쭉 왔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 12월에 나스닥이 마삼이 나왔다고. 마이너스 3%. 그때는 무시 경제 전망이고 뭐고 점도표가 확 바뀌니까 의쿠네 싶어서 또 하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이 딱 그거라. 트럼프 때문에 팡 뛰었다가 쭉 왔던 거 다 토해냈다가 어제 쭉 와가지고 아니야 이 정도 더 내려가는 거는 트럼프를 화나게 해.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왔어. 그래봐야 51선인데 S&P 500이. 그런데 아직까지 FMC 때 고점은 회복 못했어. 그러니 파월의 변심, 연준의 변심은 극복 못했고 트럼프 당선 랠리는 즐겼다가 다 토해냈어. 그렇죠. 지금부터가 중요해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취임 이후 뭘 제일 봐야 될까? 2018년 9월, 10월 2018년? 8, 9, 10월 그때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가 2018년. 또 그때 그 당시 또 환율 차트 뭐 주식 금리 차트 또 한번 뒤져보면서 2018년 9월 10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랑 연준이랑 아주 치열하게 싸웠을 때입니다. 2018년 그때 맞아. 치열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저 배짱도 없는 놈, 뭐 감각도 없는 놈 자르겠다. 자르겠다. 그러니까 파월이 뭔 소리? 나 금리 인상 계속 할 건데. 글쎄, 경제 너무 좋은데. 어?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는데. 막 개겼지. 라고 10월 계속했죠. 어. 그러다가 그때 아니 뭐 그러다가는 일단 나중에 하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 찍어 누르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알죠? 이게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면 둘이 싸우다가 일이 되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경제는 이제 혼자 골병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 금융시장도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수 있다.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무조건 트럼프가 맞아라고 한 번에 갈 것 같진 않아. 왜냐면요. 그때 방금 말씀드린 2018년 그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파월을 응원했습니다. 왜? 트럼프는 무식하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금 경제 지표 잘 나오고 있는데 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냐.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왜 변했냐. 이제 좀 주가가 좀 안 좋게 움직이니까 그때 변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파월을 또 응원할 겁니다. 파월을.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트럼프는 중앙은행을 완전히 힘을 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전통 경제학 입장에서는 금기시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벌써 7시 59분. 네. 시작하기 전에 혼자 윤여삼 파트장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힘들어요. 한 시간을 하냐 하지만 맨날 한 시간 부족하잖아요. 해보면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요거만 다음 주 예.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에요. 다음 주죠. BOJ. 네. 시장에서는 거의 뭐 내린다, 금리 인상. 올린다 쪽으로 하던데 진짜 그 시장이 이번에 그 컨센서스를 믿어도 되나요? 저는 믿습니다. 올린다? 네. 왜냐면 우에다가 직접 그렇게 말을 한 거면은 이건 거의 믿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저는 지금 우에다 맞죠? 우에다 맞죠? 우에다는 무너지는 댐을 혼자 막고 있다. 무너지는 댐을. 우에다는 원래 지금도 그렇고 비둘기적인 인사예요. 비둘기적인 인사. 비둘기적인 인사. 과거 구로다를 후임한 사람이고 반면 그 외 정치인들은 다 바뀌었죠. 완전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베파들이 다 집에 가셨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의 기본 더 정확하게는 그 일본 시민들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네. 살기 힘들다예요. 살기 힘들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기만 힘들다 그러지 왜 힘든지는 정확하게는 자기들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N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N이 너무 약했어. 결국 우에다가 혼자 이 거대한 댐을 막기는 힘들다. 결국 금리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N은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좀 많이 틀렸죠. 이제 감안하시고 네. 다만 흐름은 거의 정해져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뭐 조금 더 물어볼 것도 많은데 안타깝네요. 요 정도에서 예. 그래요. 오늘도 또 재밌게 또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